이용하는 마당에 처형한테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 커튼은 우리 어머니한테 보낸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이야기꾼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197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서독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윤명숙 씨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한 달 남짓한 휴가를 어렵게 받아낸 명숙 씨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가족들의 놀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밤을 새울 때마다 버티게 해준 것도 이날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지요. 명숙 씨의 여행 가방에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두꺼운 털조끼와 돋보기, 동생 명희에게 줄 양장감, 11살 된 조카 수영에게 줄 색연필과 머리핀이 들어있었어요. 명숙 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사진 속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 부부와 어머니가 이미 그 집으로 이사해 잘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집 주소는 제부 태식이 독일로 보내온 사진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아동 변두리의 좁은 골목을 몇 차례 헤맨 끝에 명숙 씨는 사진 속의 대문을 찾았습니다. 새 기와를 얹은 지붕과 푸른색으로 칠한 대문은 사진과 같았어요. 그런데 대문 옆에는 명숙 씨가 모르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라인 미용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미용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미용의자 3개와 커다란 거울, 최신식 파마 기계가 보였습니다. 창문에는 명숙 씨가 독일에서 어머니 방에 달라고 보낸 레이스 천이 커튼으로 걸려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 물건이었습니다. 동료 간호사와 독일 상점을 몇 군데나 돌아다닌 끝에 고른 문이었으니까요. 명숙 씨는 가족들이 앞방을 미용실에 세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쪽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집에서 연탄재를 버리던 여자가 명숙 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댁에 오셨어요? 여기 사는 윤명희 씨를 찾는데요. 여자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명희 씨가 누구죠? 미용실 주인 문 원장은 아직 출근 안 했고 남편도 새벽에 나간 것 같던데요. 명숙 씨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진에 주소가 잘못 적혔나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번지는 정확했어요. 명숙 씨는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해 옛 새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이사를 간 뒤라면 주인집에서 새 주소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낡은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새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동생 명희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명희는 4년 만에 나타난 언니를 보고도 바로 웃지 못했어요. 놀란 얼굴로 명숙 씨의 손과 여행 가방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 씨도 동생을 끌어안으려다 멈추었어요.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명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 명숙 씨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식구의 이불과 살림살이가 여전히 좁은 방 하나에 들어차 있었어요. 한쪽에는 눈이 불편한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조카 수영은 낡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처럼 묶어둔 보퉁이만 방구석에 쌓여 있었지요. 새 집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 무슨 공사가 1년씩 걸려? 명숙 씨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문 앞에는 어머니가 혼자 서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태식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 명희와 어머니가 새 집으로 들어간 날 명희가 직접 찍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찍은 적 없어. 어머니가 사진을 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흐릿한 눈으로도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은 알아보았어요. 태식이하고 한번 다녀오긴 했다. 엄마가 저 집에 간 것은 나도 알아.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난해 봄
명희가 바느질감을 납품하러 간 날 태식이 어머니를 새집에 데려갔어요. 새로 칠한 대문과 고친 지붕을 보여주며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명희도 어머니가 공사 상태를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집안에는 못 들어갔다며? 페인트 냄새가 심하고 전 주인의 짐이 남았다더라. 대문 앞에서 사진만 찍자기에 그런 줄 알았지. 태식은 한국에서는 단순한 공사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명숙 씨에게는 명희와 어머니가 이미 이사한 날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었어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낸 공사비는 어디에 썼어? 명희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무슨 공사비? 네가 앞방까지 넓히고 좋은 가구를 드리고 싶다며 돈을 더 보내달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명숙 씨는 독일에서 받은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희가 새 집에 들어가면서 장롱과 찬장을 새로 사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의 눈 수술은 조금 미루더라도 공사를 먼저 끝내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나는 언니한테 돈 보내달라는 편지를 쓴 적 없어. 명희도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태식은 명숙 씨가 독일에서 결혼할 남자를 만나 송금을 줄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을 꾸려야 하니 한국 가족에게 예전처럼 돈을 보내기 어렵다는 편지가 왔다고 했지요. 내가 독일에서 결혼을 해? 명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식 씨가 언니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어. 넌 그 말을 믿었어? 언니도 내가 돈을 더 내놓으라고 했다는 말을 믿었잖아. 두 자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었어요.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얇은 항공 편지에만 의지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 읽어주고 답장을 써준 사람은 태식이었고요. 명숙 씨는 사진 속 주소로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명희는 어린 수영을 어머니 곁에 두고 언니와 집을 나섰어요. 두 자매가 미아동에 도착했을 때 라인 미용실은 영업 중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에는 머리에 기구를 만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용사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문미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문미란의 옷깃에는 어머니에게 보내준 은색 브로치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어머니에게도 잘 보이도록 반짝이는 것을 골라 보낸 선물이었어요. 미용실 안쪽에서는 태식이 거울 아래 선반을 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내와 처형을 보는 순간 망치를 떨어뜨렸어요. 문미란도 명희의 얼굴을 보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었어요. 여보, 큰 처형이 벌써 오셨네요. 문미란이 태식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명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처형이라고요? 절 아세요? 문미란은 태식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큰 처형 아니세요? 명숙 씨는 문미란과 태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문미란은 자신을 태식의 아내처럼 소개하고 있었어요. 명희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당신을 여보라고 불러? 태식은 주위 손님들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아야겠어요. 집안일이 좀 생겼습니다. 문미라는 손님들의 머리에 감긴 기구를 풀어주며 불평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들이닥쳐서 장사를 망쳐요? 명희는 미용실 안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살림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장롱에는 태식의 와이셔츠와 문미란의 옷이 함께 걸려 있고 화장대 위에는 태식의 면도기와 문미란의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도 두 채가 아니라 한 자리에 나란히 깔려 있었어요. 명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감색 외투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언니가 보내온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명희, 수영이 함께 살기로 했던 그 집의 안방에는 태식과 문미란이 부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문미란에게 앞방을 세주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공사를 감독하다 늦어지는 날 안방에서 잠깐 쉬었고 옷 몇 벌을 두고 다녔을 뿐이라고 했어요. 명희가 장롱 안에 속옷과 한 이불을 가리키자 태식은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들 앞에서 꼭 이런 것까지 뒤져야겠어? 반면 문미라는 태식처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명숙 씨가 문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큰 처형이라고 불렀습니까? 태식 씨 입장에서는 큰 처형 맞잖아요. 문미라는 태식이 명희와 오래전부터 남남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과 어머니 때문에 같은 새빵만 드나들 뿐이고 새 집이 완성되면 명희와 정리하고 자신과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집 돈이 누구 돈인지요? 문미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태식 씨가 독일에서 일하는 처형에게 빌린 돈이라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어요. 명숙 씨는 레이스 커튼을 가리켰습니다. 이용하는 마당에 처형한테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 커튼은 우리 어머니한테 보낸 겁니다. 태식 씨가 미용실에 어울린다고 주었어요. 옷에 꽂은 브로치도요? 문미라는 브로치를 빼지 않았습니다. 선물 받았으니 이제 제 거예요. 명희가 손을 뻗으려 하자 명숙 씨가 동생을 막았습니다. 지금 문미란의 브로치를 빼앗아도 집문서와 돈의 행방은 알 수 없었어요. 태식은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자며 명숙 씨와 명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녁에 옛집으로 갈 테니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태식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옛 새방에 앉아 각자 보관해온 항공 편지를 꺼냈습니다. 명숙 씨는 독일에서 보낸 편지 날짜와 주요 내용을 작은 수첩에 옮겨 적어왔어요. 우편물이 분실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혹시나 분실되면 다시 보내려고요. 명희도 언니에게 받은 편지를 보통의 안에 모아두었습니다. 다만 편지는 늘 태식을 통해 전달되었어요. 명숙 씨가 출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새방으로 오는 우편물이 몇 차례 다른 방에 잘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명희도 하루 종일 바느질과 살림에 매여 있었어요. 태식은 자기가 일하는 건축 자재상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안전하다며 명숙 씨에게 그쪽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명숙 씨는 글도 읽고 은행일도 볼 줄 아는 제부를 믿었어요. 계약금과 외상금, 손님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까지 남았습니다. 태식도 건축 어머니 앞으로 온 돈도 태식이 출금표를 작성한 뒤 어머니의 도장을 받아 찾아왔지요. 두 자매가 편지를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명숙 씨가 한 편지를 집어들다 손을 멈추었어요. 이 편지에 첫 장이 없어. 명숙 씨는 편지가 길어질 때마다 아래쪽에 쪽수를 적었습니다. 1에 3, 2에 3, 3에 3. 그런데 명희가 보관한 편지는 2에 3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첫 장이 빠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두 장짜리 편지처럼 건넸던 거예요. 다른 편지들도 확인했습니다. 돈과 집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편지는 대부분 첫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수첩에서 없어진 내용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돈은 엄마 눈 수술부터 시켜다오. 집수리는 늦어져도 되지만 눈은 더 나빠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 명희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 문서는 엄마가 직접 보관하게 하고 명희도 반드시 확인해라. 태식 씨 혼자 돈과 서류를 맡게 하지 마라. 명숙 씨가 송금을 줄이겠다고 쓴 편지도 태식이 설명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명숙 씨는 어머니의 생활비는 계속 보내겠지만 자기 병원비와 귀국 후 생활을 위해 월급 일부를 남겨두겠다고 했어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보낸 답장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긴 편지를 쓸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불러주었고 명희 역시 바느질에 쫓길 때는 태식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명숙 씨가 받은 편지에는 두 사람이 하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가 새집 앞방까지 가족이 쓰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 눈은 아직 견딜만하니 공사비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명희가 독일에서는 돈을 많이 벌 텐데 조금 더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서운해합니다. 명숙 씨는 그 편지를 믿고 동생에게 섭섭해했습니다.
명희는 첫 장이 잘린 편지를 받고 언니가 자신들을 짐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서로를 싫어하게 만든 거야.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명숙 씨는 사진과 송금 영수증 일부를 넣은 갈색 서류 봉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용실에서 태식과 다투는 동안 거울 아래 선반에 내려놓은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사진뿐 아니라 독일 은행에서 발급받은 송금 영수증 사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바로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 미용실 앞문은 닫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골목을 돌아 뒷문 쪽으로 가자 종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 난로의 굴뚝에서는 얇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명희가 문을 밀었습니다. 잠금새가 완전히 걸리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문미라는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종이 뭉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를 보자 황급히 난로 문을 닫으려 했어요. 명숙 씨가 부직갱이를 집어 불씨를 헤쳤습니다. 푸른빛 항공 편지 조각들이 검게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손이 대는 것도 모르고 가장자리가 남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래쪽에는 1에 3이라는 표시가 보였어요. 남아있는 문장은 짧았습니다. 엄마 눈 수술부터 꼭 시켜다오. 명희가 문미란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걸 왜 태워요? 문미란은 태식이 필요 없는 종이를 없애라고 했을 뿐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독일 글씨를 읽지도 못해요. 한국말로 쓴 편지예요. 문미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난로 옆에는 태식이 건네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과 송금 영수증은 이미 꺼내진 뒤였어요. 명숙 씨가 봉투를 챙기는 동안 명희는 문미란의 작은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우표까지 붙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어린 수영의 글씨로 독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명숙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모, 우리는 아직 옛날 방에 살아요. 외할머니는 밤이 되면 제 얼굴도 잘 못 알아봐요. 엄마는 이모가 우리를 잊은 것 같다고 울었어요. 새 집에 들어가면 이모가 보내준 색연필로 집을 그려서 보내드릴게요. 편지 날짜는 10개월 전이었습니다. 조카 수영은 우표를 붙여 태식에게 건넸지만 편지는 독일로 가지 않았어요. 문미라는 그 편지가 왜 자기 서랍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식이 가져다 놓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명숙 씨는 조카의 편지를 접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원망하는 동안 어린 조카는 아직 옛집에 산다는 사실을 알려오려 했습니다. 태식은 그 목소리까지 막아버렸어요. 문미라는 끝까지 자기는 태식이 시키는 대로 종이를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예약 수첩에는 명숙 씨의 송금 날짜가 연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옆에는 미용의자, 파마기계, 간판 잔금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명숙 씨는 수첩을 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문미라는 아직 자신이 어떤 증거를 남겼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두 자매는 살아남은 편지 조각과 조카의 편지, 문미란의 예약 수첩 날짜를 기억한 채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도장을 찍어준 과정을 두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명숙 씨는 어머니 앞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살 집을 마련하는 돈이었으니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글을 거의 읽지 못했고 눈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태식은 송금 도착 통지서를 자기가 받아와 출금표를 대신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와값입니다. 수도관을 새로 놓아야 합니다. 전 주인에게 남은 돈을 주어야 방을 비운답니다. 태식이 설명하면 어머니는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명희에게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돈이 공사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명숙 씨가 지난해 6월 어머니의 눈 수술비로 큰 돈을 보냈다고 하자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독일 병원 사정이 나빠 명숙 씨가 그 해에는 돈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큰딸도 타국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밤이 되면 손녀 수영의 얼굴도 희미하게 보였지만 누구에게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세 사람은 태식이 일하던 건축 자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장 사장은 독일에서 온 처형을 보자 반갑게 맞으려 했습니다. 태식이 평소 처형의 도움으로 새 집을 크게 고치고 있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명숙 씨는 태식이 독일로 보내온 공사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기와와 목재, 시멘트와 수도관까지 여러 차례 대량으로 산 것처럼 적혀 있었어요. 장 사장은 영수증을 확인하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제 장부상 태식이 가져간 것은 지붕 일부를 고칠 기와와 대문용 목재, 미용실 거울에 쓸 유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집 전체를 수리할 만큼의 시멘트나 수도관을 산 기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허위 영수증 아래에는 자재상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장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도장을 몰래 사용했습니다. 명숙 씨에게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 영수증을 만든 것이었어요. 장 사장은 유리와 간판 재료도 집 수리가 아니라 라인 미용실로 배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용 의자나 파마 기계도 여기서 산 겁니까? 명희가 묻자 장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물건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는 태식의 부탁으로 거래처 한 곳을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남대문 근처의 미용기구 전문상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은 처음에 명숙 씨를 보자 문미란의 친척이 온 줄 알았어요. 독일에서 오신 큰 처형 되십니까? 명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미란은 자신이 명숙 씨의 친동생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태식과 정식 부부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서독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큰 처형이 자신들 부부의 미용실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태식이 실제로 명숙 씨의 제부였으니 관계 설명만 들으면 의심하기 어려웠지요. 문미라는 명숙 씨가 보낸 송금 영수증 사본까지 상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큰 처형의 돈이 들어오면 잔금을 치르겠다며 외상을 얻었어요. 주문서는 문미란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미용 의자 3개, 열을 이용하는 파마 기계, 대형 드라이어, 유리 진열장과 수입 화장품. 명숙 씨가 어머니의 수술비로 보낸 돈이 들어온 다음 날, 문미라는 파마 기계와 미용 의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송금 날짜와 주문 날짜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명숙 씨는 문미란이 고른 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계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상인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자기 손등을 내려다 보았어요. 독한 소독약과 잦은 손 씻기로 갈라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돈을 벌려고 나는 열흘 동안 밤근무를 했어요. 명숙 씨는 누구의 동정을 구하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이름은 미용 기계값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수술비였습니다. 상인은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문서와 외상장부를 챙겼습니다. 명숙 씨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남은 외상금을 즉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세 사람이 옛 새방으로 돌아온 날 저녁,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물었습니다. 미아동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하신 박금내 어르신 맞습니까?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집을 잡히고 돈을 빌려? 남자가 꺼낸 계약서에는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최태식과 문미란이었어요. 계약금 일부는 이미 두 사람에게 지급되고 이틀 뒤 라인 미용실 확장 개업식 날 집문서 원본을 확인한 뒤 잔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약 당시 태식이 장모님이 몸이 아파 직접 나오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리 계약만 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큰돈을 내주기 전에는 실제 집주인의 얼굴과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옛 주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태식이 수도공사에 필요하다며 도장함을 빌려간 적은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 공사를 위한 것이라 믿고 내주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은 문미란의 예약표와 비슷한 반듯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이름을 쓸 때 금내의 마지막 레자를 제대로 쓰지 못해 늘 획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러나 계약서에는 틀린 곳 하나 없이 완성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이틀 뒤 개업식에 잔금을 가져오는 척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자매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태식과 문미란이 집문서와 어머니의 도장을 들고 도망가기 전에 집을 지켜야 했어요. 명숙 씨와 명희는 어머니와 함께 집과 토지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분명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보 제공을 거부한다는 사실도 확인해 두었어요. 집문서 원본이 태식의 손에 있더라도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잔금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사채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도장과 집문서였습니다. 태식과 문미란이 다른 사채업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서류를 더 꾸밀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태식에게 도장함을 내주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식은 도장함과 함께 오래된 나무 반지꼬리도 가져갔어요. 집문서를 구겨지지 않게 넣어두겠다며 어머니가 쓰던 반지꼬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상자는 미아동 안방 장롱 위에 있었어. 저번에 방문했을 때 본 것을 명희가 떠올린 겁니다. 세 사람은 집의 소유자인 어머니와 함께 라인 미용실로 갔습니다. 문미라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어요. 장사하는 곳에 매일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누구를 부른다는 거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미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 없어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은 회사에 가고 없었어요.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나무 상자의 모서리를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장롱 위에 있던 반지꼬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문미라는 태식이 어디로 옮겼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무 바닥을 짚다가 장롱 아래쪽에서 자신의 도장함을 발견했습니다. 도장은 안에 없었습니다. 명희는 태식의 서류가 들어있는 작은 철제 상자를 찾았습니다. 자물쇠는 잠겨 있었어요. 문미라는 그것이 자기 물건이라며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명숙 씨는 문미란의 예약 수첩 사이에 끼워진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철제 상자의 열쇠였습니다. 문미란은 태식이 맡겨둔 것뿐이라고 했어요.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도장과 집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태식 명의의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명숙 씨의 마지막 송금액 일부가 들어온 다음 날 상당한 금액이 그 통장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태식과 문미란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 새 가게를 차리기 위해 따로 숨겨둔 돈이었어요. 어머니의 눈 수술비로 보낸 돈 가운데 미용기구 계약금으로 쓰고 남은 부분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도장을 챙겼습니다. 문미란이 막아섰어요. 태식 씨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왜 가져가요? 돈을 보낸 사람도 여기 있고 돈을 받아야 했던 사람도 여기 있어요. 명숙 씨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태식 씨가 자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직접 와서 말하라고 하세요. 철제 상자 안에는 독일로 보낼 답장 초안도 있었습니다. 태식의 글자 위에 연필로 문장을 고친 흔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눈이 더 나빠졌다는 문장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는 아직 견딜만 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 문서는 어머니가 보관한다는 내용도 지워지고 태식 씨가 안전하게 맡고 있다로 바뀌어 있었어요. 수정한 글씨체는 문미란의 예약 수첩 글씨체와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종이를 문미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태식 씨가 혼자 고친 겁니까? 문미란은 글씨가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자매는 집문서와 도장, 숨겨진 통장을 챙겨 나왔습니다. 앞방에는 개업식 장식이 쌓여 있었어요. 문미란은 기존 라인 미용실을 넓혀 독일식 최신 미용실로 다시 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개업식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명숙 씨는 미용기구 상인을 찾아가 자신이 문미란에게 외상을 허락한 적 없다는 확인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장 사장에게는 태식이 만든 허위 영수증과 송금 날짜를 보여주었어요. 장 사장은 회사 도장을 도용한 일과 거래처 신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일을 정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잔금을 주는 척 개업식에 나타나기로 했어요. 명희는 남편의 거짓말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딸 수영의 학교 친구 부모들도 라인 미용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 딸도 아버지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명숙 씨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멈추고 싶으면 지금 말해. 명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딸 수영이 보내지 못한 편지를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외할머니의 눈과 엄마의 눈물을 이모에게 알리려 했지만 태식은 우표까지 붙은 편지를 숨겼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태식 씨는 또 우리가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명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할래. 라인 미용실 확장 개업식 날 가게 앞에는 색종이 장식과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문미라는 계획대로 개업식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들어간 돈이 많아 결국 강행할 수밖에 없었지요. 독일식 최신 파마, 서독 간호사 가족 투자. 문미라는 명숙 씨가 어머니에게 보내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옷깃에는 원래 어머니의 선물이었던 은색 브로치까지 꽂혀 있었어요. 태식은 손님들을 맞으며 자신을 미용실의 실질적인 주인처럼 소개했습니다. 근처형이 앞으로는 외제 미용약도 보내주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문미란을 태식의 정식 아내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지방에서 일하는 날이 많고 문미란은 서울에서 아이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라고 소개해왔어요. 명희와 어머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고 명숙 씨와 명희, 어머니와 조카 수영이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미라는 손님들 앞에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큰처형, 생각보다 늦으셨네요. 명숙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큰처형입니까? 손님들의 말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문미란이 웃음을 유지하려 했어요. 태식 씨 큰처형이시잖아요. 최식 씨의 진짜 아내는 여기 있는 내 동생 윤명희입니다. 명숙 씨의 말에 손님들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명숙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문미란 씨의 큰 처형이 아닙니다. 이 미용실에 투자한 적도 없고 내 이름으로 물건을 외상 구입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미용기구 상인이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미란이 작성한 주문서와 외상 장부를 펼쳤어요. 문미란은 서독에서 근무하는 큰 처형의 송금으로 잔금을 갚겠다며 미용의자와 파마기계, 드라이어를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면 오늘 밀린 잔금을 지급하십시오. 문미란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해결한다고 했잖아. 태식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주문서는 당신 이름으로 썼잖아. 조금 전까지 자기 미용실처럼 손님을 맞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말이 나오자 문미란 혼자 차린 가게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때 장 사장도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 자재장부와 태식이 만든 허위 영수증을 함께 가져왔어요. 최태식 씨, 회사 도장을 몰래 사용한 일부터 설명하시게. 태식은 처형의 돈으로 가족 집을 고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 임시로 영수증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사장은 실제 구입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자재는 기와와 대문 목재 일부뿐이었습니다. 태식이 시멘트와 수도관을 샀다고 만든 영수증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회사의 유리와 간판 재료도 라인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도장을 훔쳐 거짓 서류를 만들고 거래처 신용까지 개인적으로 이용했어. 장 사장은 태식을 더 이상 도장과 장부를 맡기는 자리에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손해액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어요. 태식은 명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회사까지 끌어들였어? 명희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도장을 가져간 쓴 사람은 당신이야. 사채업자도 나타났습니다. 문미라는 그가 잔금을 가져온 줄 알고 잠시 안도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손에는 돈가방이 없었습니다.
실제 집주인인 박금래 씨는 담보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가 위조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의 박금래 이름은 문미란이 미용실 예약표에 쓴 글씨와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은 수도공사에 쓴다며 가져간 것이었어요. 집문서 원본과 도장은 이미 어머니가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위조 계약과 사기를 신고하겠습니다. 문미란이 태식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돈을 마련한다고 말해. 태식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자고 먼저 한 사람은 당신이야. 문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문서를 가져온 사람은 당신이잖아. 어머니 이름을 써놓은 것은 당신이고. 두 사람은 손님과 채권자들 앞에서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태식의 답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눈이 나빠졌다는 말을 지우고 아직 견딜만 하다고 고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식은 문미란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미란이가 시키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문미란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첫 장만 없애면 명의가 모를 거라고 했잖아.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문미란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식이 문미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자 문미란도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더 받아냈겠어? 집문서를 어머니한테 맡기라는 첫 장도 당신이 먼저 찢었잖아. 태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로 파마기계를 사면 몇 달 안에 메울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문미란이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그 돈으로 개인 빚부터 갚았잖아. 두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새로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태식은 명숙 씨의 송금 가운데 일부로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을 갚았어요. 문미란은 명숙 씨의 이름과 송금 영수증을 내세워 외제 화장품까지 주문했습니다. 태식은 딸 수영의 편지를 숨기고 문미란은 항공편지 첫 장들을 골라 난로에 태웠습니다. 문미란이 끝까지 자신은 태식의 말만 따랐다고 주장하자 명희가 물었습니다. 수술비라고 적힌 편지를 읽고도 미용기계를 주문한 것은 누구 선택이었어요? 문미란은 입을 다물었다가 곧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용실이 잘 되면 몇 달 뒤에 수술비를 채워 넣을 수 있었어요. 명숙 씨는 문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 눈을 담보로 장사한 겁니다. 미용기구 상인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파마기계의 전선을 풀고 미용 의자를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외상으로 설치한 대형 거울도 회수 대상이었습니다. 거울이 벽에서 떨어지자 그 뒤에는 덜 마른 시멘트 자국과 못구멍만 남았습니다. 미용실 개업을 맞아 선불 이용권을 샀던 손님들도 돈을 돌려달라고 몰려들었어요. 문미란은 자금이 없다며 버텼지만 사람들은 예약 수첩과 돈통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독일식 최신 파마라고 적힌 간판도 대금을 받지 못한 제작업자가 떼어갔어요. 조금 전까지 화려했던 미용실이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문미란이 자기 돈으로 마련한 것은 가위와 빈 몇 개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문미란의 옷깃에 꽂힌 브로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아라. 문미란은 옷깃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태식 씨가 나한테 준 거예요. 큰딸이 내 눈에 잘 보이라고 반짝이는 것을 골라보낸 거다. 어머니는 문미란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미란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버티지 못했어요. 브로치를 떼어 어머니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식은 문미란에게 사채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잖아. 개업식 장식하고 외제약 쓰는데 썼어. 그럼 당신이 갚아. 문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아내와 처형 돈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내가 혼자 갚아?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부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림을 차릴 때는 여보라며 붙어 다녔지만 빚과 조사를 앞에 두고는 상대를 모르는 사람처럼 밀어냈어요. 어머니가 사위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집안에 사내 하나가 있어야 우리 딸들이 산다고 믿었다. 그런데 네가 먹고 산 것은 독일 간 큰딸의 돈과 여기 남은 작은딸의 바느질 품이었구나.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인 미용실은 결국 확장 개업날 문을 닫았습니다. 외상 장비와 거울은 모두 회수되고 선불 이용권과 예약금을 돌려달라는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문미란이 명숙 씨의 송금과 관계를 자칭해 외상을 얻었다는 사실은
미용재료 상인들 사이에도 퍼졌습니다. 사채업자는 위조 계약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문미라는 미용실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약금과 외상금, 손님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까지 남았습니다. 태식도 건축자재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 도장을 몰래 사용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고 회사 물건과 거래처 신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일이 확인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손해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태식의 남은 급여와 퇴직금만으로는 문미란과 함께 만든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회사 도장 도용과 위조 계약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태식은 문미란에게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문미란은 직장과 집문서를 잃은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뭐가 남았는데? 태식은 자신이 문미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문미란도 태식의 아내와 처형돈이 계속 들어올 줄 알고 관계를 이어간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차지하려던 집에서 같은 날 나왔지만 함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문미란은 자기의 가위와 빚을 챙겨 사라지고 태식은 명희가 사는 옛 새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태식은 대문 앞에서 문미란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집을 고쳐 너희한테 돌려주려고 했어. 미란이가 욕심을 부려서 일이 커진 거야. 명희는 대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언니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야? 엄마 도장을 가져간 사람은? 그건 공사 때문에. 미란 씨 안방에서 남편 노릇한 사람은 누구고? 결국 태식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니 명희의 집은 담보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두 딸은 집문서와 도장을 함께 확인한 뒤 한 사람이 혼자 가져가지 못하도록 따로 보관했어요. 태식의 통장에 숨겨져 있던 돈도 송금 영수증과 입금 날짜를 확인해 어머니의 수술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미용기계 계약금으로 쓰고 남은 금액이었지요. 부족한 부분은 명희가 그동안 모아둔 바느질품과 명숙 씨가 자기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탰습니다. 명숙 씨가 독일에서 모은 돈을 다시 전부 내놓으려 하자 명희가 막았습니다. 이제 언니 몫까지 우리한테 보내지 마. 엄마 눈부터 고쳐야지. 엄마 돈으로 먼저 하고 모자라는 만큼만 같이 내자. 명희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사진 한 장 보려고 언니 삶을 다 바치지 마. 명숙 씨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번 돈 가운데 자신의 귀국 준비금과 생활비를 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미아동 집의 앞방은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세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와 어머니, 명숙 씨와 명희가 한자리에 앉아 계약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어요. 보증금은 손대지 않고 어머니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어머니의 생활비와 집 수리비에 사용하기로 했지요. 어머니의 눈 수술날 두 딸은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독일 병원에서 수많은 수술 환자를 돌보았지만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손이 떨렸어요. 명희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4년 동안 두 사람은 태식이 고친 편지만 읽으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날은 같은 문 앞에서 같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빛이 너무 밝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눈을 뜨라고 하자 어머니는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가장 먼저 큰딸 명숙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로 떠날 때보다 야위고 머리는 짧아졌지만 어머니는 눈앞에 바짝 다가오지 않은 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딸 명희를 보았어요. 바늘에 찔린 자국이 가득한 손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의 손을 한쪽씩 잡았습니다. 내가 사위 손만 믿고 살았구나. 명숙 씨는 어머니에게 왜 몰랐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명희도 왜 자기에게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믿었던 것과 실제로 본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이미 모두 드러난 뒤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침내 미아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과 문미란이 사용했던 안방은 어머니의 방이 되었어요. 명숙 씨는 창문에 걸린 레이스 커튼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문미란이 자기 미용실을 자랑하며 달았던 물건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건 네가 나한테 보내준 것이잖니. 세 사람은 커튼을 떼어 깨끗이 빨았습니다. 미용약 냄새와 먼지를 없앤 뒤 어머니 방 창문에 다시 달았어요. 어머니는 밝아진 눈으로 레이스 무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에서 보냈다는 게 이런 무늬였구나. 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4년 전에 받은 선물을 이제야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독일로 돌아가기 전 가족들은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에 태식이 어머니 혼자 대문 앞에 세워 찍었던 것과 같은 자리였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왼쪽에 명숙 씨가 섰고 오른쪽에는 명희가 섰습니다. 손녀 수영은 외할머니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사진 뒤에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새집에 들어온 날이라고 쓸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짜만 적어주세요. 사진사는 잠시 의아한 얼굴을 했어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해요.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네 사람의 모습이 사진 안에 담겼습니다. 며칠 뒤 완성된 사진을 받은 어머니는 예전처럼 눈앞에 바짝 가져가지 않았어요. 사진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손가락으로 한 사람씩 가리켰습니다. 명숙이, 명희, 수영이. 마지막으로 자기 얼굴을 찾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그날의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속 사람도 미소도 사진 뒤의 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